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살이 된 성민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전자부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아내 민정이와 결혼한 지 벌써 18년이 되었습니다. 민정이는 지역 이벤트 기획사에서 일하고 있고 우리 부부는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말복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로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서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오늘 말복이잖아. 저녁에 삼계탕 먹으러 가자. 그런데 민정이의 대답이 좀 이상했습니다. 아, 미안해. 오늘 행사 준비 때문에 늦을 것 같아. 다음에 먹자. 평소 같았으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라고 넘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서운했습니다. 말복날인데 부부가 함께 보양식도 못 먹는다니 좀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민정이가 일이 바쁘다는데 뭐라고 할 수 없었죠. 그렇게 하루 종일 가게에서 부품 정리하고 손님들 상대하면서 보냈습니다. 저녁 6시쯤 되니까 가게 일도 거의 마무리되고 문득 민정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오늘은 말복인데 혼자 집에서 라면 끓여 먹기엔 너무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민정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죠. 여보, 일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오늘은 말복이니까 간단히라도 같이 먹자. 우리 집 근처에 그 유명한 삼계탕집 있잖아. 민정이는 처음엔 정말 피곤하다며 거절했어요. 성민아, 정말 죽겠어. 오늘 하루 종일 뛰어다녔는데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싶어.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했죠. 그래도 부부가 말복날에 각자 따로 먹으면 안 되지. 30분만 시간 내줘. 우리 결혼하고 말복날 함께 안 보낸 적이 언제 있었어? 그렇게 몇 번 오가다 보니까 민정이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집 앞에서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나니까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역시 부부는 이런 날엔 함께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면서 오늘 저녁 메뉴를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삼계탕 집은 할머니 손맛 삼계탕이었어요. 거기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시고 삼계탕도 국물이 진짜 깊고 맛있거든요. 평소에 민정이도 그 집 삼계탕을 좋아했으니까 오늘도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죠. 집 앞에서 민정이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10분 정도 지나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뭔가 표정이 평소보다 어둡더라고요. 많이 피곤해? 하고 물어보니까 좀 그래. 빨리 먹고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성급하게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는 그냥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삼계탕집까지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가면서 오늘 무슨 행사 준비했어? 많이 힘들었지? 라고 물어봤는데 민정이가 그냥 지역 축제 준비. 별거 아니야 라고 대충 대답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행사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곤 했는데 그날은 유독 말이 없었어요.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민정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마치 뭔가 충격적인 걸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왜 그래? 어디 아파? 하고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피로 때문인 줄 알았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여기 자리 있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말복날이라 손님이 많았는데 마침 자리가 하나 났네요. 우리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는데 민정이가 메뉴판도 안 보고 그냥 알아서 시켜줘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메뉴 고르는 걸 좋아하던 민정이었는데 그날따라 정말 이상했어요.
사장님이 주문을 받으러 오셨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계탕 2그릇이오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민정이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손님. 오늘 점심에도 오셨죠? 또 오셨네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가게를 그렇게 좋아해 주시다니. 그 순간 식당 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민정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처음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점심에 여기 왔었어? 라고 민정이에게 물어봤는데 민정이가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거래처 사람이랑 식사했어. 그냥 업무상 만남이었어라고 민정이가 급하게 변명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 맞다. 점심에 김 대표랑 여기서 먹었지. 삼계탕이 맛있다고 해서 데려왔어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했을 텐데 왜 그렇게 당황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더 이상한 건 사장님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아, 오늘은 남편분이랑 오셨나 보네요. 점심에는 정말 멋진 양복 입으신 분이랑 오셨는데 두 분이 정말 다정해 보이셨어요. 서로 반찬도 떠서 주시고 그렇게 즐겁게 드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사람이랑 업무 식사를 하는데 왜 반찬을 떠서 주고받아요? 그것도 그렇게 다정하게요? 민정이는 계속 그냥 예의상 그런 거야. 나이 드신 분이라서 공손하게 대했을 뿐이야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장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참, 그리고 식사 끝나고 나가실 때 손까지 잡고 나가시던데요. 정말 보기 좋으셨어요. 요즘 그런 분들 보기 힘든데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정이가 뭔 소리예요? 손잡고 나간 게 아니라 그냥 문 열어주셔서 인사한 거예요. 라고 크게 소리쳤는데 그 목소리에 다른 손님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어요. 사장님도 당황하시면서 아,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죄송합니다라고 하셨지만 이미 저는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삼계탕은 정말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민정이도 거의 손을 안 대고 그냥 국물만 몇 숟갈 떠먹더라고요. 평소에 삼계탕을 그렇게 좋아하던 민정이가 말이에요. 많이 피곤한가 봐. 맛없어?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야, 맛있어. 그냥 배가 안 고파서라고 대답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사장님이 맛있게 드셨나요? 또 오세요. 라고 인사하시는데 민정이가 고개도 안 돌리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평소 같으면 맛있었어요. 감사해요라고 인사했을 텐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해봤어요. 점심에 거래처 사람이랑 식사했다는데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 반찬을 떠서 주고받고 손을 잡고 나갔다는 사장님 말이 정말일까? 민정이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 오늘 점심에 누구랑 식사했다고 했지? 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민정이가 짜증을 내면서 김 대표라고 했잖아. 왜 계속 물어봐? 의심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투가 평소 민정이답지 않게 공격적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민정이는 계속 예민했어요. 샤워하고 잘게라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오늘 일을 계속 떠올려 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사장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민정이는 금세 잠든 것 같았는데 저는 새벽까지 뒤척이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민정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18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서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어제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민정이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면서 오늘은 왜 안 나가? 몸이 안 좋아?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좀 피곤해서 하루 쉴게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정이가 출근하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저는 다시 그 삼계탕 집으로 향했어요. 사장님을 만나서 어제 일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마음 한편으로는 사장님이 잘못 보신 거길 바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괜한 의심을 한 거니까요. 삼계탕 집에 들어가니까 사장님이 어제 오신 분이네요. 혼자 오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어제 일 때문에 여쭤볼 게 있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표정이 좀 어색해지시더니 혹시 제가 어제 잘못 말씀드린 건 아니겠죠?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닙니다. 그냥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어제 점심에 저희 아내랑 함께 온 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잠깐 망설이시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양복 입은 분이었는데 키가 꽤 크시고 머리에 젤 발라서 정말 말끔해 보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정이가 말한 김 대표는 60대 중반의 작은 키에 머리도 거의 벗겨진 분인데 사장님이 묘사하는 사람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나이는 어느 정도로 보이셨어요? 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글쎄요, 40대 초반? 아니면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요. 정말 잘생기셨어요. 이제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요. 혹시 두 분이 어떻게 지내시는 걸 보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두 분이 정말 친해 보이셨어요. 서로 반찬도 덜어주시고 그 남자분이 부인 머리에 뭔가 묻었다고 하면서 손으로 털어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식사 끝나고 나가실 때도 그 남자분이 부인 허리에 손을 올리고 나가셨어요. 그때 두 분이 손을 잡았다고 말씀드린 거였는데 사실 그보다 더 가까워 보이셨거든요. 처음에는 부부인 줄 알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허리에 손을 올리고 그건 연인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거래처 사람과 업무 식사를 하면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식당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18년 결혼 생활 동안 민정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최근에 민정이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던 것,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혼자 웃던 것, 새 옷을 자주 사던 것 모든 게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와서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 뭐해? 하고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왜? 하더라고요.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는데 이제는 그 목소리조차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 점심에 만난 김 대표가 어떤 분이야? 나이가 어떻게 돼? 민정이가 잠깐 말이 없더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60 몇 살이야. 왜? 라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말한 40대 남자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일 마치고 일찍 들어와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야 하나? 아니면 민정이를 직접 추궁해야 하나?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추궁했다가 잘못된 거라면 우리 결혼 생활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식당 사장님이 그렇게 자세히 기억하신다면 혹시 그날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요즘 식당들은 대부분 CCTV를 설치해 놓잖아요. 혹시 어제 점심시간대 영상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삼계탕 집으로 가서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식당 안에 CCTV가 있나요? 어제 점심시간대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네, 있긴 한데.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확인해보고 싶어요. 사장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더니 그렇다면 한번 보시죠라고 하면서 사무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CCTV 모니터를 켜고 어제 점심시간대로 돌려보니까 화면에 민정이와 모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 큰 양복 입은 남자가 민정이 맞은편에 앉아서 정말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영상을 보는 내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가 그 남자를 보며 웃는 얼굴이 너무도 행복해 보였어요. 제게는 보여준 적 없는 그런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면 속 민정이는 그 남자와 정말 연인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서로 반찬을 떠서 주고받고 그 남자가 민정이 머리에 뭔가 묻었다며 손으로 털어주는 장면, 민정이가 그 남자 팔을 잡고 깔깔 웃는 모습까지 다 찍혀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민정이 허리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고 민정이는 전혀 거부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남자에게 더 가까이 붙어서 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18년 결혼 생활에서 민정이가 제게도 그렇게 애정 표현을 해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이 영상 복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드렸더니 사장님이 당연하죠. USB 가져오시면 복사해드릴게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급하게 근처 문구점에서 USB를 사서 영상을 받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식당에서 다정하게 식사했다고 해서 불륜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식당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당 맞은편에 작은 골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골목으로 들어가 보니까 끝에 작은 모텔이 하나 있더라고요. 5호 모텔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민정이가 그 남자와 함께 저기까지 갔을까? 모텔 앞에 서서 생각해 보니까 만약 정말 불륜 관계라면 식사 후에 갈 만한 곳이 모텔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이 동네에는 다른 건물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서 모텔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혹시 어제 점심시간에 젊은 남녀가 여기 왔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모텔 사장님이 어제요? 점심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라고 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더라고요. 아, 맞다. 한 2시경에 키 큰 남자분이랑 여자분이 오셨네요. 2시간 정도 계시다 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현기증이 났어요. 2시간이요? 점심 식사 후에 2시간 동안 모텔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혹시 그 여자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키가 그리 크지 않고 머리가 어깨까지 오는 분이었는데. 왜 그러세요? 그 묘사는 완전히 민정이와 일치했어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요라고 대답하고 모텔을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요. 민정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요. 그것도 말복날 점심시간에 제가 저녁에 함께 삼계탕 먹자고 졸라댈 때까지 그 남자와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소파에 주저앉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18년 동안 민정이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민정이는 언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하지만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저를 속이고 그 남자와 모텔까지 가면서 바람을 피우다니요. 그리고 저녁에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제 앞에 앉아서 삼계탕을 먹었다는 게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로 결심했어요. 모텔 주변에도 CCTV가 있을 텐데 어제 민정이와 그 남자가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찍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영상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다시 모텔로 가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모텔 입구 쪽과 주차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모텔 사장님께 다시 찾아가서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점심에 온 여자가 제 아내예요. 혹시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모텔 사장님도 기혼자셨는지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안 됐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사무실로 안내해 주시면서 어제 점심시간대 CCTV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민정이가 그 남자와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2시간 뒤에 정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오는 모습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특히 나올 때 민정이 얼굴에는 제가 본 적 없는 그런 행복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을 보고 나니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민정이가 그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갈 때는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는데 나올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머리도 다시 정리하고 옷도 다시 입은 티가 확연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민정이 허리를 감싸고 주차장까지 함께 걸어가더라고요. 사장님, 이 영상도 복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드렸더니 모텔 사장님이 물론이죠. 그런데 정말 안 됐네요. 이런 일은 당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라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USB에 영상을 복사받으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영상을 다시 천천히 봤어요. 입구 영상에서는 두 사람의 얼굴이 정말 선명하게 나왔고 출구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는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죠. 민정이가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을 만큼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저녁 6시쯤 민정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 가게 안 나갔다면서?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몸이 좀 안 좋아서 쉬었어 라고 대답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냥 이것저것 알아볼 일이 있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정이가 무슨 일인데? 라고 다시 물어봤는데 저는 별거 아니야. 저녁 먹자라고 넘어갔어요. 아직 바로 추궁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고 싶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민정이를 유심히 관찰해 봤습니다. 평소와 별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아니,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밝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평소처럼 일했지. 별일 없었어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민정이가 새로운 속옷을 입고 있는 게 보였어요. 빨래를 널 때 본 적 없는 디자인이었거든요. 속옷 새로 샀어? 라고 물어보니까 며칠 전에 샀어. 예쁘지? 라고 하면서 태연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불륜 상대를 위해 새 속옷까지 사다니 정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잠이 안 왔어요. 민정이는 금세 잠들었는데 저는 새벽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따져 묻고 이혼을 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지켜본 후에 결정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었거든요. 변호사님과 상담 약속을 잡고 점심시간에 찾아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변호사님이 일단 확보하신 증거가 아주 좋습니다. 식당 CCTV와 모텔 출입 영상이면 불륜을 입증하기에 충분해요. 하지만 더 확실하게 하려면 상간남이 누구인지도 파악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상간남까지 찾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위자료 청구할 때 상간남도 함께 고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배상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도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았어요. 민정이 회사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다른 곳에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민정이 핸드폰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이가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저는 조용히 민정이 핸드폰을 봤어요. 다행히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까 준호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과 정말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제 정말 좋았어.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서 만나자. 남편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 같은 내용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사진도 몇 장 있었는데 그 준호라는 남자가 모텔 CCTV에서 본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메시지 날짜였어요. 벌써 석 달 전부터 주고받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동안 민정이가 늦게 들어온다고 하면서 회식이나 야근이라고 했던 날들이 사실은 이 남자와 만나러 간 거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샤워 소리가 멈추는 걸 듣고 급하게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민정이가 나와서 뭐 해? 라고 물어보길래 TV 보고 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민정이가 석 달 전부터 준호라는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어제는 말복날에 모텔에서 만난 거였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저와 삼계탕을 먹으러 갔던 거죠.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민정이를 추궁하고 이혼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응징하고 싶었거든요. 석 달 동안이나 저를 속이고 바람을 피웠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정이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상간남 신원까지 파악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변호사님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소송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면 부인과 상간남 합쳐서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돈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했습니다. 민정이와 그 남자가 정말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요. 단순히 돈만 받는 게 아니라요. 변호사님이 그럼 소송 과정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상간남 직장에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라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준호라는 남자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민정이 핸드폰에서 본 정보로는 같은 이벤트 기획사에서 일하는 후배였더라고요. 나이는 35살 정도로 보였고 기혼자였습니다. 민정이보다 8살이나 어린 기혼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준호의 신상 정보를 더 파악하기 위해 민정이 회사 앞에서 기다려봤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가니까 민정이와 함께 나오는 준호를 볼 수 있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편이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저 그런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회사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래 따라가 봤어요. 근처 카페로 들어가더니 정말 연인처럼 다정하게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민정이 손을 잡고 민정이는 그 남자 팔에 기대고 있더라고요.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또 그 모텔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는데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집에서는 피곤하다며 일찍 자자고 하던 민정이가 이 남자와는 이렇게 자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민정이가 언제 준호와 만나는지 패턴을 파악해서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며칠 동안 민정이 일정을 유심히 관찰해봤어요. 금요일 저녁 민정이가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야 라고 연락 왔을 때 저는 바로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과연 회식은 없었고 민정이는 준호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휴대폰으로 동영상까지 촬영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나온 두 사람은 이번에도 모텔로 갔고 저는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했어요. 이제는 정말 확실한 증거가 완성되었습니다. 식당 CCTV, 모텔 출입 영상, 그리고 제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까지요.
월요일에 변호사님을 다시 만나서 새로 확보한 증거들을 보여드렸더니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한 증거네요. 이제 소송을 시작해도 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럼 바로 시작하죠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준호의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 여자도 저처럼 속고 있을 테니까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준호 집 주소를 알아내서 토요일 오후에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까 젊은 여자가 나왔는데 준호 아내인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준호 씨 부인이신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준호 씨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혹시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준비해간 USB를 건네주면서 이 영상들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라고 말했어요. 준호 아내는 영상을 보고 나서 완전히 멘붕에 빠졌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라고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 아내가 당신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호 아내와 만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이 조금 후련해졌어요. 혼자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했고 이제 준호도 저와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테니까요. 준호 아내는 마지막에 저도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함께 대응하고 싶어요라고 말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변호사님이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났다고 연락해 주셨어요. 이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부인과 상간남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시작하고 준호 씨 직장에도 통보할 예정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진행해 주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맞이했어요. 오늘 일은 어땠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그래. 요즘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야라고 하면서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요즘 준호라는 사람과 일을 많이 같이 하는 것 같던데 어떤 사람이야? 민정이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왜? 왜 갑자기 준호 씨 얘기를 해? 그냥 궁금해서. 내가 준호 씨 얘기를 가끔 하니까. 사실 민정이가 준호 얘기를 한 적은 없었지만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민정이가 그냥 회사 후배야. 별로 친하지 않아라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목요일 오전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소장이 접수되었고 이제 곧 민정 씨와 준호 씨에게 소송 통지서가 갈 겁니다. 그리고 준호 씨 회사에도 공문을 발송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시작된 거죠. 그날 저녁 민정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표정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성민아, 나한테 할 말이 있어?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 라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나와 준호 씨 일을 알고 있는 거야? 드디어 백기를 든 거죠. 저는 침착하게 거실 테이블 위에 USB를 놓았어요. 이걸 보고 나서 얘기하자. 민정이가 USB를 컴퓨터에 꽂고 영상들을 보는 동안 저는 소파에 앉아서 민정이 반응을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다가 점점 절망적인 표정으로 변해갔어요. 모든 영상을 다 본 후에 민정이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이. 하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용서? 석 달 동안 나를 속이고 바람 피우면서 용서를 바라는 거야?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준호 씨와는 완전히 끝낼게라고 계속 빌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늦었어. 이미 소송도 시작됐고 모든 게 끝났어. 민정이가 소송이 뭐야? 설마 진짜 소송을 한 거야? 라고 물어보길래 저는 당연하지. 너와 그 남자자 둘 다 위자료 청구 소송 걸었어.
그리고 그 남자자 아내한테도 모든 걸 알려줬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민정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회사에서도 알게 되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야? 라고 떨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이는 계속 빌었지만 저는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18년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사람에게 더 이상 줄 자비는 없었거든요. 내일부터 그 남자 집이라도 가서 살아. 내 집에서는 더 이상 얼굴 보기 싫어. 한 달 후 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있었습니다. 민정이와 준호, 그리고 각자의 변호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민정이는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이었고 준호도 마찬가지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직장에서의 입지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조정위원이 합의 의사가 있으신지요? 라고 물어보니까 준호 측 변호사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는 있지만 금액 조정을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민정이가 성민아, 제발 한 번만 생각해봐. 우리 18년을 그냥 이렇게 끝낼 거야? 라고 울면서 말했지만 저는 그 18년을 내가 배신한 거잖아 라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조정은 결렬되었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판사가 제출된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이 정도 증거면 불륜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식당 CCTV, 모텔 출입 영상, 문자 메시지, 제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거든요. 재판부는 민정이에게 2천만 원, 준호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총 5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과 가게 모두 제가 갖게 되었고 민정이는 정말 맨손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판결 후 민정이가 성민아,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나한테는 갈 곳도 없어라고 울부짖었지만 저는 그건 내 문제야. 준호한테라도 가든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도 부인과 이혼하면서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받은 위자료로 가게를 완전히 리모델링했어요. 최신 설비로 교체하고 매장도 넓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래처들과 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확장했어요. 민정이와의 결혼 생활에서는 얻지 못했던 새로운 활력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민정이는 회사에서 결국 사직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준호도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로 이직했지만 불륜 전력 때문에 어디서든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서로를 원망하며 끝났다고 들었어요. 가장 만족스러웠던 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동정하는 시선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민 씨가 정말 잘 대처했다. 그런 여자는 당연히 내쫓아야지라는 반응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존경하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삼계탕집 사장님도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멋져요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말복날 2번 웃던 그날이 우리 끝이었다고요. 6개월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게 매출도 이전의 2배로 늘었고 마음의 평정도 되찾았어요. 민정이 없는 삶이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듣지 않아도 되고 의심하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후련한지 몰라요. 민정이는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전의 화려한 생활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준호도 이혼 위자료와 제게 지급한 위자료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민정이를 길에서 마주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파리한 얼굴에 초췌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바로 인과응보구나 싶었어요. 자업자득이죠. 지금 제 삶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18년 동안 저를 속이고 배신한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게 했고, 저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거짓된 관계보다는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연은 46살 성민 씨가 18년 결혼 생활 중 아내 민정의 불륜을 발견하고 완벽하게 복수한 이야기입니다. 말복날 삼계탕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사장님의 한마디로 아내의 불륜이 발각되었고, 성민 씨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소송으로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민정과 상간남 준호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경제적 타격까지 입었으며, 성민 씨는 위자료로 사업을 확장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